77페이지 보시면 그 상업 입지론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러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그 택시예요, 큰 버스예요? 큰 버스 타고 와서 그 씨가스 리발 먹는 거예요? 아니면 호프 마시러 간 날이에요? 호프 마시러 간 날이다. 여기에서 거기 177페이지 보시니까 아래쪽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있죠? 요거는 좀 정의가 되셔야 되고, 몇 장 넘겨볼게요. 180페이지 보시면 딱 중간에 레일이 있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요것도 좀 정의가 좀 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183페이지에 보시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 있죠? 요것도 정리가 되시고, 나머지 몇몇 사람이 얘기한 게 있는데 184페이지에 여기는 한 명 정도만 얘기했네요. 184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넬슨 있죠? 한마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업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책을 정리하기로 하고, 우리 교재를 자꾸 보게 되면 너무 막 조잡스러운 얘기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게 가능하면 제가 설명한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만 딱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시험 치르는 데는 너무 내가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간략히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이렇게. 자, 맨 먼저 이 크리스탈러의 이론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러,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여기 그 개요 같은 걸 안 적어놨는데, 일단은 거기에 주요 개념이라고 해서, 중심지 있죠, 중심지. 그 다음 그 밑에 재화의 도달거리,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요, 최소 요구치, 이런 게 있는데, 최소 요구 범위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은 먼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중심지라는 게 뭐냐면, 자, 중심지라는 것은 어떤 점포가 있다면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장소 같은 거 있죠? 이걸 중심지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아니면 어떤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곳 있죠? 이런 걸요, 중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점포들이 밀집돼 있다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점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장소를 뭐라고요? 중심지라는 겁니다. 장소.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상권이라는 것은 어떤 고객이 어떤 존재하는 권역이다. 고객이 존재하는 어떻다고요? 권역. 요거를요, 상권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만 오는 거죠? 그래서 상권이 좁다 해줍니다.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도 와요, 안 와요? 어제 이런 건 상권이 어떻다고요? 넓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심지를, 자, 중심지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할 건데, 중심지를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봤습니다. 세 가지. 요거는요, 고차 중심지다. 요거는요, 중차 중심지. 요거는요, 저차 중심지. 구분하면서, 자, 고차 중심지는요, 이 점포를 생각한다면, 점포는요, 예컨대 백화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백화점은 상권이 넓어요, 좁아요? 넓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넓어요, 좁아요? 좁잖아요. 이런 걸요, 저차 중심지에 좀 됩니다. 그리고 중차는 이제 어중간한 게 있는데, 여기는 탑마트 이런 거 있나 모르겠네요. 탑마트 아시나요? 탑마트, 엠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홈플러스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편의점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 있잖아요. 1층 전층을 다 쓰면서 그 주차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은 어떤 젊은 애가 마이크 들고 막 떠들죠. 삼겹살 사라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 그죠? 홈플러스는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편의점보다 훨씬 넓다는 얘기죠. 이런 어중간한 거, 이걸요, 중차 중심지에 좀 되겠네요. 근데 이따 레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도시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물건 사러 와요, 안 와요? 이런 걸 고차 중심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조그만 도시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 오겠죠? 이거는요, 저차 중심지에 좀 돼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자꾸 헷갈리니까 그냥 점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생활하고요? 점포. 그래서 백화점 같은 거는요, 고차 중심지.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거는요, 상권이 좁죠? 이걸요, 저차 중심지. 백화점은 상권이 넓죠? 이런 걸요, 고차 중심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뽑아한 다음에, 일단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는 성립 조건을 한번 제시했던 겁니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 자,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이런 얘기야. 이런 자꾸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갈비집 하려고 합니다.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500명은 와줘야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답니다. 망하지 않고. 그죠? 근데 막상 입점하게 되면 한 달에 한 1000명은 올 것 같다. 그러면 입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런 걸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라는 거고, 이걸요, 재화에 도달거리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내가 어떤 회사가 이제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을 호평역 앞에다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점시키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망하지 않고 버틸려면 반경 한 5km 내인 사람 와줘야 된답니다. 아니면요, 그 한 달에 한 3만 명 정도는 와줘야 버틸 수가 있답니다. 그죠? 다시 할게요. 자, 여기다 현대백화점 입점하는데, 한 5km 내인 사람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한 달에 3만 명 정도를 와줘야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막상 입점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저기 막 웬만한 지역은 다 온다는 얘기죠? 아니면 저기 어디에요? 그러니까 다산지구 있죠? 여기 사람 다 올 것 같고 때로는요 뭐 춘천에 있는 사람도 올 것 같답니다. 가평이 뭐고.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상권의 범위로는 한 그냥 8km 내에 있는 사람 다 올 거랍니다. 너무 좁나요? 그냥 느낌으로. 그리고 고객 수는 한 5만 명 이상 올 것 같답니다. 그럼 입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5km 3만 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소 요구치라는 겁니다. 무슨 요구치라고요? 최소 요구치. 어떤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상권의 범위라든가 고객수 이걸요 최소 요구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8km 5만 명 이걸요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겁니다. 자, 막상 입점했을 때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적 범위라든가 고객수 있죠? 이걸요 재화의 도달거리.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되겠죠? 이게 바로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점포가 이렇게 돼야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입점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밑줄 쳐볼게요. 밑줄이라기보다는 177페이지 보시니까 아래에서 5번째 줄에 중심지. 자,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가 상권입니다. 배우지를 다른 말로요, 상권. 상권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심 지역. 이걸 뭐라고요? 중심지라는 겁니다. 중심 지역, 장소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재화의 도달거리는요,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한계거리. 이 정도까지는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요, 재화의 도달거리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최소 요구치 디귿번에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도의 인구수 이런 걸요 최소 요구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요 최소 요구치가 어디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자, 최소 요구치가 어디 범위라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정리했고 그다음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저 얘기 하는 겁니다. 저 얘기. 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뭐 심오한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상적인 이상적으로 중심지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 해볼게요. 이상적인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 홈플러스도 자기네들 재화의 그 최소 유치가 요 정도인데 도달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입점했어 안 했어요? 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도 롯데마트가 있는데 입점했다고 치자. 여기도 뭐가요? 그 이마트가 있는데 입점했다는 얘기죠. 입점하고 났더니 요런 지역은 아직 재화가 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요거를 서로 이 상권을 뺏으려고 안 뺏으려고요?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이렇게 이제 상권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합 지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는 홈플러스, 여기는 롯데마트, 여기는 이마트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런 지역은 여기로 가겠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지역은 애매하잖아요. 애매해요? 안 해요?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품질이 자, 이마트보다 홈플러스가 훨씬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요? 이마트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에서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물건인데 자, 이마트는 비싸고 홈플러스는 싸다.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요? 홈플러스 가려고 하죠. 그러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품질에서 밀리거나 가격에서 밀리면요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안 가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격과 품질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포 살고 있는데 김포에 거기에 풍무지구에 홈플러스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이제 내려가다 보면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파는 게 있다면 5배로 환불해 주겠습니다. 이게 써 있습니다. 지금 인당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가끔 가거든요. 그 전에 있었어요. 거기 밑으로 지하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카트 같은 거 있죠. 구루마 같은 거 끌고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파는 거 있으면 몇 배라고요? 5배 환불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싸게 팔면 안 팔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얘나 가격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고 품질도 비슷하죠. 그럼 가까운 데 가려고 하겠네요. 가까운 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갈라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갈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확정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확정되어 나가는데 요거는 홈플러스, 얘는요 롯데마트, 얘는 이마트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요게 이제 벌집 모양이다 입니다. 무슨 모양이라고요? 벌집 모양. 그래서 나중에 봄 되고 그러면 산에 갈 거 아닙니까? 산에 가면 그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죠? 거기 잘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지나가다가 발로 한번 탁 차보세요. 발 탁 차게 되면 이 벌들이 그 몇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떼거지로 나옵니다. 떼거지로 나와갖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일단 겁나니까 막 한두 마리면 어떻게 하겠는데 떼거지로 막 달려든 거죠? 그러면 토끼야 돼, 안 토끼야 돼요? 막 토끼야 됩니다. 막 밑에까지.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얼굴이 3배가 돼 있습니다. 3배 다 물어 뜯겨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니까 중심지의 계층 구조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차일수록 가깝다. 자, 고차 간에는 거리가 좀 멀죠? 근데 자 여기 보면 이마트 상권의 범위 안에는 수많은 뭐가 있어요? 편의점들이 있어 없어요? 얘네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요. 뭐라요? 가깝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고차일수록 규모가 더 커지면서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차 범위 내에는 이마트 상권의 범위 내에는 영화관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별별 게 다 있겠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에서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마트 상권 범위 안에 보면 편의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탑마트는 몇 개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몇 개 안 되죠? 이마트가 딱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갈수록 중심지의 규모는 수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이용 빈도는 고차 중심지는 낮고 저차는 높죠? 그리고 백화점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나요? 어쩌다 한번 다니는 거죠. 이걸요 구매 빈도가 낮다 해줍니다. 근데 편의점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다닐 거 아닙니까? 구매 빈도가 어떻다고요? 높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교통의 발달은 저차 중심지를 쇠퇴시키고 고차를 발전시킨죠. 교통이라든가 거리가 이제 그 교통이 발달하면 웬만하면 차 끌고 이마트 가요 안 가요? 가려고 하죠. 예, 아주 귀찮아서 물건 조금 사는 거 외에는 다 어디로 가려고요? 이마트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교통 같은 게 발전하게 되면 계속 이런 것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대형 마트 이런 것만 살아남고 동네 조그만 마트 같은 거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무슨 이론이라고요? 크리스탈 레이 이론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크리스탈라는요, 중심지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 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급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이상적인 중심지의 형성 과정은요, 결국은요, 벌집 모양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 했던 겁니다. 자, 할만하죠? 네? 어렵나요?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자, 이번에는 레일리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늘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일리. 이렇게. 요거 다 지우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일리의 이론을 공부해 볼게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레일리라는 사람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있죠? 이걸 가지고서 두 도시 간의 상권을 한번 정해본 겁니다. 이걸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다. 이집니다. 자, 만류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끌어당기는 힘. 이걸요, 만류인력이다. 모든 물체는, 이 물체는 생물체가 될 수도 있고 무생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물체 아닙니까? 지구도 물체죠.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도 있고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구에 달라붙어서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놓으면 하늘로 올라가요?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 왜 그러냐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커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내가 더 크다. 그러면 내가 하늘로 이렇게 점프하죠. 그러면 지구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훨씬 더 작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작으니까 내가 달라붙어서 걸어 다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요, 만류인력이라는 겁니다. 만류인력. 그래서 이 뉴턴의 만류인력이다 해서 이렇게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1642년도에 저랑은 전혀 그 반대의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저랑은 어떻다고요? 전혀 반대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더럽게 못생기게 태어났답니다. 예, 전혀 반대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히 허약하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허약해서 뭐 병도 많이 걸리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상당히 키도 쬐그맣답니다. 키도 뭐라고요? 쬐그맸대요. 그러니까 저랑 전혀 반대 아닙니까? 뭐 왜 웃고 그래요? 좀 비웃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근데 저랑 약간 비슷한 것도 있네요. 이 사람 이제 가난한 농부냐, 찢어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대가리는 비상했답니다. 뭘 비상했다면 대가리. 뭐 그거는 비슷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반대네요. 그것도. 어쨌거나. 자, 이 대가리 비상에서 이게 영국에서 이제 제일 그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게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가 1600년대입니다. 1660년대. 그때인데, 그때 뭐가 이제 그 창궐이 됐냐면 패스트 있죠? 흑사병이 또 창궐이 되던 겁니다. 이미 1300년대에 유럽에서 2000만 명이 이 병 때문에 사망한 겁니다. 지금 뭐 무슨 우한 폐렴하고는 전혀 그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2000만 명이 사망했던 어마어마한 그 지구의 최대의 질병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1600년대에 또 발병이 됐던 겁니다. 창궐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교 이제 휴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휴교했죠. 휴교해서 이 사람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려와서 여기 이제 이 사과나무가 딱 있는데 이 사과나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과가 이제 매달려 있어 아마 되셨어요? 매달려 있는데 이 사람이 별로 뭐 할 일이 있어 없어요? 맨 키도 작고 이제 못생기고 하니까 여자친구도 없고 해서 유일한 낙이 책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앉아갖고 여기 이제 이게 뉴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딱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책을 딱 보고 있는데 요게 뭐예요? 사과 아닙니까? 요게 이제 뚝 떨어진 겁니다. 뚝 떨어서 맞박을 딱 친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겠죠?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왜 떨어졌나 해서 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까? 이거는 이제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질까? 이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뉴턴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면,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8월에 빛바랜 달이 있죠? 달도 둥둥 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기에? 또 그러면 그것도 지구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왜 하늘에 둥둥 떠 있냐? 이걸 상당히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떤 그 상상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면서 다시 이제 복학해서 자 이걸 계속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구가 딱 있습니다. 지구. 자, 지구가 딱 있는데, 어떤 이제 지구끼리 이제, 별끼리 이게 충돌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러하면 이제 그 파편이 하나가 튀어나올 겁니다. 파편이 하나가 딱 튀어나왔는데 이게 이제 달입니다. 달이 이쪽으로 쭉 가다가 만약에 아무런 마찰이 없이 그냥 통과한다면 여기 지구를 통과해서 먼 우주로 직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마찰이 없다면. 근데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지구 쪽으로 오다 보니까 요쪽 정도 오니까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도 있고 달도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쪽이 이렇게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뺑뺑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달이 요쯤에 있다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밀물이 생긴 겁니다. 밀물 이렇게 물을 막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구가 달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물이 쪽 빠져나가겠죠. 썰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기초로 해서 한 20년 동안의 연구 결과 중력 모형을 발표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중력 모형.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달이 왜 돕니까? 지구가 뺑뺑 돌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건 천만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달도 혼자서 돌기도 하고 지구를 따라 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도요 혼자 돌기도 하고 또 태양 주위로 막 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막 뺑뺑 도는 겁니다. 뺑뺑뺑 막 돌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A라는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가 얘를 당기는 힘이 있죠? 이게 중력 모형입니다. A라는 물체가 얘를 당기는 힘은 얘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질량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면 당기는 힘이 커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러면서 앞에다 상수를 하나 둔 겁니다. K라는 상수 둬갖고 중력 모형을 발표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뉴턴의 중력 모형인데 여기에 또 다른 물체가 또 있다고 치자. B라는 물체. 그러면 요거는 무슨 물체라고요? A라는 물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에 또 다른 물체가 또 있다고 치자.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A가 얘를 당기는 힘이 클까요? B가 당기는 힘이 클 것 같아요? B가 클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다면 뭐가요? A가 당기는 힘이 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여기 있는 걸 점점 옮겨 볼게요. 옮기다 보면 어느 점에 가서는 양쪽이 당기는 힘이 똑같을 수 있어 없어요? 있으면 그때는요 이 점에 자꾸 머물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도시로 한번 생각할게요. A 도시, 얘는요 B 도시. 자, 도시의 크기는 뭘로 따져요? 인구로 따집니다.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 도시를요 대도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만이 훨씬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를 대도시라는 겁니다. 부천 같은 경우 이걸요 대도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A 도시의 인구를요 population A 해줄게요. 이거는요 population B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 있죠. 거리를 뭐냐면 여기도 거리가 있고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요 distance 해주면 거리라는 뜻입니다. A, distance B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어쩌고저쩌고 쓰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시고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잡다하게 쓰는 거는 뭐 저런 얘기구나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이거 증명해라는 거 안 나오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유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당기는 힘을 얘기합니다. A 도시가 얘를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당기는 힘은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A 도시가 얘를 당기는 힘은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죠. 이 물체의 크기에는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겠네요.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력 모형에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고 했죠. 이렇게 이게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A 도시가 얘를 당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B 도시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B도시가 얘를 당길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이 분기점에서는 양쪽이 당길 힘이 같아요? 달라요? 요 점에서는 양쪽이 당길 힘이 똑같다겠죠? 그러니까 A도시가 당길 힘이 요거 아닙니까? B가 당길 힘이 요거죠? 여기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 분기점에서는 DA의 제곱분의 PA하고 뭐 같아요? DB의 제곱하고 PB가 같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집에 가서 아드님한테 이렇게 바꿔놓으라고 해보세요. 못 바꾼다. 그런다고 해서 자꾸 막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뭐 그러니 하셔야 되죠. 자, DA 대 DB는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가 나옵니다. 루트가 나오니까 반가워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네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 거 안 했는데 나이 먹고 또 이런 게 나오니까 재수 없네. 이게 벽에 다 튀어나왔고. 자, 그러니까 루트 PA 이게 루트 P 이거 자꾸 왜 그래? 자, B분의 P, 재수 없어서 그래요. 재수 없어서. B분의 PA 대 1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대 요거는 루트 뭐라고요? B분의 PA. 이거 다 지우세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자, 뭐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A 대 DB는 어떻게 하라고요? 루트 B분의 PA 대 1 이렇게 됩니다. P입니다, P. 자, B도시의 인구분의 A도시 인구 있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A도시와 B도시의 인구가 똑같다. 예를 들어, 여기도 1000명, 여기도 1000명이다. 그러면 루트 1000분의 1000이죠? 루트 1000분의 1000은 루트 1입니다. 루트 1 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를 없애야 되는데, 만약에 루트 4다. 그럴 경우는 루트를 없애려면 안에를 제곱의 형태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몰라 됩니다. 그냥 제곱의 형태로 바꿔놓으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2가 됩니다. 그럼 질문, 루트 16이다. 그럼 얼마요? 루트 16은요? 원래 이거 제곱의 형태로 바꾸면 되죠? 4의 제곱해주면 돼요. 얘랑 얘랑 바꾸면 되죠? 없어집니다. 4가 됩니다.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루트 1은 제곱의 형태로 바꾸면 루트 1은 1의 제곱문자 1이죠? 그러니까 1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의 인구가 똑같다.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딱 중심이 됩니다. 딱 어디라고요? 중앙이 돼요. 근데 만약에 A도시의 인구는 2000명이고 B도시는 1000명이다. 그러면 루트 1000분의 2000 아닙니까? 그럼 루트 2가 되겠네요. 1000분의 2000이니까 루트 2죠. 요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2는 요거 어떻게 바꿉니까? 큰일 났네. 요거는 이제 암기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1.4를 두 번 곱하잖아요. 그럼 2가 됩니다. 2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1.4 대 1 이렇게 됩니다. 자, 다 필요 없고. 자, A도시가 B도시가 2배 정도 크다 그러면 1.4 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A도시 쪽으로부터 2배 정도 1.4배 있죠? 떨어진 곳에서 상권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권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람 다 여기로 가고 여기 사람 저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레일리의 이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해서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2번 볼게요. 2번 동그라미 2번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바로 밑에 줄 중간에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의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인구수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모.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181페이지에 위쪽에 그림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 그림의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이 결론입니다. 2번. 자, A도시와 B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딱 어디라고요? 중간 지점이 됩니다. 만약 A도시가 B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요 작은 도시 쪽으로 가깝게 형성됩니다. 자, 보세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돼 있어요? 작은 도시 쪽으로 가깝게 형성돼 있어요? 작은 도시 쪽으로 갔죠? A도시가 이만하고 B도시가 요만하다. 그러면 상권은 여기서 결정되겠죠? 이거 더 훨씬 클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런 얘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몇 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에는 이 그 문제점을 얘기를 안 했나네요. 무슨 점이라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얘는 상당히 뉴턴의 중력 모형을 가지고 상권을 정했다 해서 상당히 고차원적 이론 같지만 허점이 좀 많습니다. 허점. 무슨 점이냐면, 자, 이 사람의 논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큰 강이 있다. 큰 강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으로 가느니 저쪽으로 가는 게 빠를 수 있어, 없어요? 더 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장애 요인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하고 무조건 직선거리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이 문제가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층 계층이다. 고소득층 계층일 경우는 이렇게 조그만 도시 가봐야 명품 있어, 없어요? 없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어디로 가요? 대도시 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구매 성향 이런 거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무시했다고요? 구매 성향 이거 완전히 무시했죠. 그래서 자, 요거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허프의 모델입니다. 누구의 모델이라고요? 허프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레일리의 이론 자체가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게, 일단은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부 다 1950년대 이때쯤 나온 이론들인데, 자, 이때만 하더라도 조그만 도시 가봐야 자동차가 있어, 없어요? 그럼 자동차 살려면 아예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대도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시 간의 상권을 정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 저쪽으로 확률 있죠?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두 도시 간에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상권을 정해본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자, 도시 내에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롯데마트 있죠? 이런 것들은 구비하고 있는 물건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럼 이런 것끼리 뭐 상권을 정해본다. 이런 게 훨씬 현실적이지,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조그만 도시 가야 아예 없는 물건 있죠? 그 처음부터 큰 도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별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확률 모형을 제시했던 겁니다. 확률 모형. 이쪽으로 갈 확률, 저쪽 확률 있죠? 모형 제시하면서, 자, 이렇게 자연적 장애 요인이라든가 구매 성향을요, 거리 마찰 계수다. 혹은요, 공간 마찰 계수다. 이걸 가지고 수정 보완한 이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허프의 모델입니다. 누구의 모델이라고요? 허프의 모델이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거기에 182페이지 보시니까 메뉴에 큰 버스, 작은 버스에 큰 버스예요? 큰 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 하기 전에 이 큰 버스라는 사람은, 컨버스라는 사람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주어진다면, 이 거리가 주어지죠? 그러면 요 거리나 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 그냥 어렵지 않게 만든 겁니다. 어렵지 않게 만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신경 너무 쓰시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아세요?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입니다. 참고로. 자,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여기가 8km다. 8km고, 아까 루트 어쩌고저쩌고 했죠? PB분의 P, A 대 1은 이제, 자, 예를 들어서, 그 3대 1이라고 해줘요. 몇 대 1? 계산해봤자 얼마라고요? 3대 1이라고 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인구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DA는, 자, 그냥 듣기만 하세요. 18회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또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한번 연습할 겁니다. 자, DA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8km 곱하기 전체가 8km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 해줍니다. 3 플러스 1분의 얼마라고요? 3이 차지한 비율. 4분의 3이죠. 6km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게 뭐라고요? 컨버스의 자, 그 공식입니다. 뭐라고요? 컨버스 공식인데 이렇게 공식 만들어 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막 쓰면은 괜히 어렵게 느껴질까봐 별것도 아닌데, 네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아까 그 있잖아요. 그 공식을 만들어 봅니다. 살짝.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허프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 거시적 분석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수요자의 개성 등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 중심지론을 전개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특히 강조했던 게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 있죠? 이런 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구매자들의 소비 성향, 개성 이런 걸 중심을 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번 해볼게요. 레일리는 선택 가능한 점포수가 한정된 소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라면 허프는요 대도시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관한요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소비자 그러니까 여기는 점포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아니 6번입니다. 6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결정론적인 접근보다는 확률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의 논리는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걸 결정론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부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거기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계산 문제가 요 계산 문제가 해마다 나옵니다. 거의 해마다 안 빠지고 나오니까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오늘 계산해 보니까 어우 나 힘들다 하는데 이거는 시험 볼 때까지 한 100번을 더 계산할 겁니다. 저랑 같이 몇 번이라고요? 100번.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맞춥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맨날 이렇게 그대로 물어봅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자 먼저 볼게요.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C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C도시 C 어떤 마을이라고 치면 됩니다. C. 자 C 어떤 C 지구 아파트 단지라고 치자. 요 근처에 A 할인점이 있고 요거는요 A 할인점 요거는 뭐가 있어요? B 할인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어쨌거나 C도 읽어볼게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자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공감 마찰 계수는 얼마요? 2랍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답니다. 그러면 C도시의 인구는 몇 명이에요? 30만 명 아닙니까? 30만 명 중에 60%면 몇 명 같아요? 예? 3, 60%에서 18만 명 아닙니까? 맞죠? 계산 못하면 계산기 막 두드리셔야 됩니다. 네. 몇 명이 간다고요? 18만 명이 할인점을 이용한답니다. 몇 명이라고요? 18만 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거리 이거 해볼게요. 보니까, 시 할인점의, 자, 우리 도시의 크기는 뭘로 따져요? 인구로 따지는데, 매장은 크기를 따지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장의 면적이죠? 여기 가장 낫겠네요. 우리 이마트는 매장이 커요, 작아요? 근데 편의점은 조그맣죠? 그러니까 매장의 크기로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A 할인점의 면적은 얼마요? 5,000제곱미터이네요. 얼마라고요? 5,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B 할인점은 얼마요? 2만 제곱미터네요. 2만 제곱미터. 그리고 이 거리를 보니까 거리가 10km, 20km네요. 10km, 얘는요, 20km.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은 레일리의 논리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똑같이. 먼저 유인력. 유인력이 뭐라고요? 당기는 힘이죠. A 할인 매장이 얘네들을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당기는 힘은 이렇게. 어쨌거나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듯이 얘는요. 면적에는 비례합니다. 면적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한다고 했죠? 근데 레일리는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했죠, 아까? 근데 이 사람은요, 자, 만약에 거리 맞춰서 2다.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리 맞춰서 3이다. 그럼 뭘 집어넣어야 돼요? 3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거리 마찰계수 승수의 반비라는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적 장애인이라든가 구매 성향을 어디에 반영했다고요? 여기다 반영했던 겁니다. 여기다 반영했어요?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이번에는 똑같이 유인력 계산해 볼게요. 유인력. 자, 비할인마트가, 비할인점이 얘들 당긴 힘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죠? 2,000에는 비례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문제에서 별 말이 없으면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제곱 해야 돼요? 2제곱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10의 제곱하면 얼마요?
어떤 사람은 2 곱하기 10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10의 제곱은 10을 2번 곱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요? 100. 그래서 5,000을 100으로 나누면 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의 제곱하면요 400 아닙니까? 그래서 20,000을 400으로 나누면요 이 50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의미하는 게 A도시가 당길 힘이 한 50 정도 된다면 B도시가 얘를 당길 힘도 얼마라고요? 50 정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B할인점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B할인점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얘랑 얘랑 합치면 50 플러스 50이죠. 요거분에 얘가 차지한 비율 50, 이게 차지한 비율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2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라는 몇 프로라고요? 50%. 그러면 18만 명 중에 50% 하면 몇 명이야? 9만 명이 갈 거란 얘기죠. 9만 명이 정답입니다. 그죠? 9만 명.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할 만한가요? 요거, 원래. 자, 요거, 시험 볼 때까지 몇 번 계산한다고요? 100번은 더 같이 계산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거 지워 되죠? 이거 쓰셨나요? 거기 책에서는 계산을 희한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33회 때 합격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실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자, 얘가 얘를 당길 힘 있죠? 이거 5,000을 그냥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대로. 여기다 그냥 그림 쓰면 돼요. 5,000을 뭐라고요? 10에 나누면 50 나옵니다. 얘는요, 20,000을 20의 제곱으로 나누면 50 나와요.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하니까 50% 아닙니까? 곧바로 9만 명 바로 계산합니다. 연습만 되면은 그냥 20초 만에 계산합니다. 몇 초라고요? 지금 20초도 안 됐잖아요. 20초. 제가 20분 걸렸나요? 20초도 안 걸렸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연습하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뭘 알아봤어요? 네, 내일이 오토바이 큰 버스하고 뭐 마시러 간다고요? 호프 마시러 간 날이죠. 여기까지 알아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84페이지 보시니까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이론을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점포가 어떤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8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밑에 보니까 몇 가지 원칙이라고요? 8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은요, 양립성을 강조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 뭘 강조했다고요? 양립성 강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맨 위에 보니까 8가지 원칙이 쭉 있는데, 문제에서 다음 중에 넬슨이 얘기하는 원칙이 아닌 것을 이렇게 안 물어봐요. 걱정 마세요. 그냥 좋은 얘기 다 써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좋은 얘기. 다만 양립성은 강조했다. 이 정도는. 양립성 읽어볼게요. 위에서 한 185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박스에 6번째 줄에 있네요. 양립성 찾으셨나요? 자, 상점 상호 간에 보완적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근접하여 입지하는 경우에 서로 매출액을 증대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은 같이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여성용 액세서리 가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성 옷 파는 데 있죠? 이 근처에 입점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액세서리 가게. 내가 여성용 신발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이 근처에 있죠? 이런 데다가 여성용 신발 가게를 입점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옷 사러 왔다가 옆에 귀걸이도 있네?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집에 갈래다가 부츠도 있네? 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게끔 할 수 있죠. 이런 게 서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양립성이다 해줍니다. 예? 양립성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요, 양립성. 이거는 자, 어떤 점포도 그렇지만 그 매장 같은 데 가면 그 상품 배열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홈플러스에 가서 뭘 하려고 하냐면 김장거리 사려고 하는데, 김장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추도 사야 되고,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파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파도 사야 되죠? 고춧가루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무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는 쭉 가다 보니까 무는 5층에 있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 안 돼, 근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요, 양립성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 뒤에도 좀 있네요. 자, 185페이지 볼게요. 자, 맨 아래 보니까 상권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상권이라는 것은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을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상권이란 고객을 끌어들여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리적 범위, 즉 고객이 존재하는 곳 있죠? 이걸요 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도 와요, 안 와요? 상권이 넓다 해줍니다. 근데 편의점은요, 동네 사람 먹을 거 아닙니까? 상권이 어떻다고요? 좁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 3번에 배우지 혹은요, 지역 범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지역. 다시 할게요. 배우지 또는 뭐라고요? 시장 지역 이런 표현도 쓰니까 이렇게 하세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상권의 획정 방법이다. 그냥 가볍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그냥 상권을 한번 정해보는 방법이에요. 정해보는 방법인데, 자, 먼저 시장 침투법은요, 이거 박스 볼게요. 박스에 중간에 시장 침투법 있어, 없어요? 요건 대부분의 상권 분석은요, 시장 침투법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슈퍼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잡을게요, 아까. 자, 여기 볼게요. 아까 계산했더니 이쪽으로 갈 확률이 얼마라고요? 50% 계산했죠? 저쪽으로 갈 확률이 얼마요? 이게 바로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몇 프로 간다고요? 50% 갈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상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걸요, 시장 침투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50%가 이쪽으로 가죠? 이게 상권 아닙니까? 그럼 여기 D지구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권을 정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시장, 뭐라고요? 침투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왼쪽에 보니까 공간 독점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요, 뭐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라든가 면허가 필요한 업종 이런 것들인데, 여러 가지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롯데리아 본사하고 롯데리아 가맹점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점 체결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롯데리아 본사에서 여기다 롯데리아를 또 입점시켰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열받아서 막 소송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계약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 범위에서는 다른 롯데리아를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할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상권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공간 독점법이라는 겁니다. 이만큼이 독점적으로 이제 공간이 뭐가 돼요? 상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공간 독점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고급자가 나오면 일단은 분산시장 접근법입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고급 가구라든가 롤렉스 시계 같은 고급 시계 같은 거죠. 아니면 우리 자동차라 하더라도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벤틀리 아니면 마흐 바흐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최상위 계층 0.1%만 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2억 3억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를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상위 계층 몇 프로 하고요? 0.1%가 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상권입니다. 이게 상권 아닙니까? 얘들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이게 딱 분산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권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고객 위치 구현법이다 혹은 소비자 분포도 기법이라는 겁니다. 소비자 분포도 기법. 그래서 이걸 커스터머 스파링 이렇게 테크닉 해줍니다. 이걸 CST 기법 해주는데, 얘는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가볍게 하세요. 뭐냐면 여기가 이제 홈플러스가 딱 있는데, 홈플러스를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 이 지도를 쫙 펼쳐놓은 다음에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 주소를 적어놓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 나가면서 주소 적어놓고 가게 하면 되죠?
근데 귀찮아서 적으려고 안 적으려고요? 안 적으려고 하니까 만약에 적어놓고 가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탁기 한 대 준다. 그러면 집에 갔다 깜빡하고 와서 다시 적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적어놓는 설문지에다가 종이 적는 데다가 남편 직업도 적으랍니다. 그럼 기분 나빠서 적으려고 안 적으려고요? 그럼 적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요거를 적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추첨 통해서 모닝 한 대 주겠다. 자동차 한 대 주겠다. 그러면 자 강릉 놀러 갔다가 깜빡하고 그거 깜빡했네 하면서 와서 적고 갈 수 있죠. 아닌가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왔다 가는 사람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런 생각 1차 상권이다, 2차 상권이다. 그래서 상권도 정하고 어떤 지역마다 판매 촉진 전략 같은 거 수립할 수 있죠. 이렇게 하자는 걸요. 소비자 분포도 기법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냐면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고객들의 주소와 구매 행태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권의 경계를 분석하는 방법. 아까 남편 직업도 적어놓고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매 행태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3번 해볼게요.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공간 균배이 원리라고 있는데, 요거는 공간 균배이 원리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